이번 시간이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드린 거에 어떤 종합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계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 전두환 대통령과 5공화국 정권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기 참 어려운 정도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명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평을 했어요. 5공화국을 있어서는 안 될 잉여 군사 정권이자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다. 또 저 서강대 손호철 교수 같은 경우는 독재자 없는 독재 체제, 박정희 없는 유신 체제다. 또 서울대학교의 강원택 교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잉여 구체제의 잔해다. 또 강민 같은 사람은 국가 폭력 장치가 거대화 병영화 집권화되었던 시기였다. 아마 이러한 그 비난의 행렬 중에서도 가장 적나라한 비난을 쏟아낸 사람은 아마 이 이명백이라고 하는 이 고려대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민주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전두환의 군부 독재는 발가벗은 권력에 의존하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권력에 굶주린 군벌들의 집단적 독재 체제다. 즉 전근대적 신군벌주의 독재다. 노자와 마키아벨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악의 리더다. 정실주의와 친인척주의가 결합한 군벌주의 리더십 중에서도 최악의 리더십이다. 이 평가가 맞나요? 그 다음에 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5공화국을 평을 했느냐? 전두환은 반역자다.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에 올랐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선거를 안 치렀나요? 그 당시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한 거는 그거는 선거가 아닌가요? 그럼 그 당시에 그 헌법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유신헌법 체제였는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대통령도 아니며 그 비극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인간으로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 국민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나? 우리 역사에 길이 크게 기록돼야 한다. 전두환 대통령이 총 들고 직접 가서 국민들을 쏴주겠나요? 지금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냥 어디 들춰보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5공화국이. 자, 그러면 서울대 부총장을 지낸 김영국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5공화국은 역사적인 반동이래. 5공의 반동성, 폭력성, 비정통성으로 보아 그것은 오욕의 역사래요. 아니, 여기 전두환 시대를 살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시대가 정말 이런 오욕의 역사였습니까? 그렇다면 역사적인 반동 세력이 무슨 재주로 올림픽을 유치하고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을 1년에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었을까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도 이루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진정해가지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국민 대다수를 중산층으로 만든 건 사실 전두환 시대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도 안 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아이비리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1905년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바로 이제 민영환의 특사로 미국으로 가서 특사 역할을 한 다음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세 군데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죠. 아마 미국 안에 있는 어떠한 엘리트 인재도 이승만 박사처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리더십은 아이비리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육사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육사를 나왔기 때문에, 또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두환은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11기부터는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모든 교육, 교과, 프로그램, 교재까지를 그대로 들여다가 이 수업을 시켰기 때문에 미국 웨스트포인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과 육사 11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이 지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그 다음에 이분들이 받았던 이 리더십 교육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 정부에서 왜 이렇게 큰 일들을 무리 없이 아주 훌륭히 이 기한 내에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미국식 미 웨스트포인트 리더십이 뒷받침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좌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십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은 그야말로 세계 어디다가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뭔가 확고부동한 리더십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기에 대통령에 올라서도 그러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우리 정치인들의 이 리더십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뼈저리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두환이라는 이 육군 소장이 대통령에 오른 1980년에 이분의 나이가 49세였습니다. 노태우 48세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을 보좌했던 쓰리허라고 하는 허화평 43세, 허삼수 44세. 그야말로 정말 이 청년 세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61년에 5.16이 난 다음에 박정희 장군이 5.16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43세였습니다. 김종필 씨 36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전부 30대, 40대로 다 젊어졌어요. 아주 획기적인 그 세대 교체가 5.16 때 한 번 있었고, 그 세대가 또 한 20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신군부 등장을 해가지고 또 한 번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신진대사가 확 바뀌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활기차게 다시 한번 또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죠. 그 이후에 한국의 정치권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대 교체는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 청년들은 세대 교체 그러면은 어르신 세대가 청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야 니네가 해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력은 아버지하고 아들도 못 나누는 게 권력인데 내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나가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실력으로 뺐든지 논리로 뺐든지 뭔가 그 사람들이 가지는 걸 뺏는 게 권력 투쟁이고 그런 거지 뭘 어디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건 없어요. 자, 5.16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1980년에 그 과정을 거쳐온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고 정말 지리도 이 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느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뭐 이런 분들은 평생을 정치를 해왔잖아요.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직업이 있었습니까? 전부 뭐 스폰서들한테 그 후원금 얻어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집권을 한 다음에 뭐 국가의 요직이라든지 정부 산하기관의 많은 자리 이런 걸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재빨리 또 막 갈아치우고 뭐 이런 게 뭐 인사의 난맥상이 벌어지는데, 이 군인들은 정치권에 누구한테 뭐 돈 얻어 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빚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국가 요직, 정부 산하기관 이런 데다가 실력에 의해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뽑아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백년대계에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정책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해서까지라도 이 일을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계속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뭐 혼도 내고 말 안 들으면 좀 뭐 패기도 하고, 과거에는 그랬었죠. 또 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집어쳐넣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적들이 양산이 돼요. 한번 따져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를 한다고 뭔가 이 그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야 그래 그 당시 일본하고 수교해서 우리 좀 그 어때 잘 살아보자라고 찬성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정치인들이 다 경부고속도로 잘 만든다 하고 박수 친 적 있어요? 없습니다. 포항제철? 포항제철에 맹렬하게 반대를 한 게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에요. 야 그거 사다 쓰면 되지 뭐 우리가 돈도 없고 뭐 실력도 없으면서 쥐뿔이나 뭐 저런 걸 져가지고 말이야 괜히 뭐 애물단지 만들려고, 이렇게 반대를 한 철부지 같은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안 그랬나요? 뭐 물가를 뭐 안정시킨다고 그러니까 뭐 길길이 날뛰고, 뭐 시장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영화인들이 막 그 외국 영화 트는 그 영화관에다가 막 뱀 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효율을 높이는 이러한 정책,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정책, 이런 거는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이 싫어한다고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더라도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군인 출신들은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민간 정치인들은 인기 투표해봐, 여론조사 해봐, 이거 반대가 50% 넘는데요. 야 그럼 우리 다음에 선거하는데 이거 지장 있잖아. 그거 좀 미뤄. 안 해. 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피땀 눈물을 흘려서 만든 제도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인기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 출신 정치인들은 그냥 국민에게 피땀 뭐 눈물 이런 걸 요구하면 표 떨어지니까 이런 거는 안 하죠. 그냥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거, 여차하면은 돈 풀어가지고 뭐 표 얻고,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내 자식들한테 뭐 빚이 뭐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뭐 뒤집어 씌우든 말든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의 인기가 높아졌을지는 모르지만 국가나 사회의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잡아간다고 사람들이 막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는 식으로 막
국가에서 빚내 가지고 막 그 현금 풀어 가지고 국민들 기분 좋게 만들면 나중에 그 빚은 누가 갚을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뭐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자기가 이 대통령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빚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다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식 손자들이 빚더미에 깔려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적어도 이 혁명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정권을 잡은 이 군 출신 지도자들은 그런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제발 지금 우리가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지금 고생을 해서 우리 자식 때, 우리 손자 때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그 뜨거운 이 열망을 앞에 내세우고 국민들에게 피땀 눈물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대통령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과정에서. 전두환 시대에 이 그 장관이나 국무위원을 했던 분들을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지도자 혼자 막 독단적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실용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다 또 탐문해가지고 등용을 해서 미국식 이 육사교육을 통해서 배운 조직관리 능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행정부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노태우 대통령 그 육성회고록을 연재하기 위해서 연희동에 한 1년 몇 개월 동안 출입을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복잡한 일도 전문가들이 딱 정리를 하면 A안, B안, C안 딱 세 개로 정리가 된다. A안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B안은 장점, 단점, 돈 얼마 들고, C안은 장점, 단점, 돈은 얼마 들고, 이걸 놓고 참모회의를 연답니다. 그래서 와글와글 뭐 A는 뭐 A안, 뭐 C안, B안 막 토론을 한대요. 그러면 다 듣고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 A안 이렇게 정해주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A안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힘과 인사권과 돈을 쥐어주고, 야 이거 이때까지 이거 해.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국가 정책을 성공시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운영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이 큰 업적을 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독재를 해서가 아니라 능률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게. 자, 2차 오일 쇼크 때 정말 이런 뭐 석유가 모자란 건 뭐 둘째치고요. 양을 우리가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국민의 주식인 쌀이 냉해가 겹쳐가지고 쌀이 모자라가지고 비싼 돈 주고 쌀을 사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중화학공업이 전부 다 깡통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를 그야말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막 주인을 바꾸고 막 뭐 합치고 뭐 온갖 정말 그 고생을 다해가면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 망한 기업들도 많죠. 뭐 국제 상사 이런 회사들 다 망했잖아요.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두환이한테 내가 뭐 비자금을 안 줘서 내가 망했다. 뭐 이런 식의. 나중에 보니까 뭐 그 당시 국제 상사의 그 부채 비율이 뭐 990%가 980%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 주거래은행의 은행장 하신 얘기가 망할 기업이 망했는데 저 사람 저런 얘기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악전고투를 해가면서 이 중화학공업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그야말로 정말 포퓰리즘의 이 극치를 달리는 그런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과연 지금 정도로 잘 살 수 있게 됐을까? 그런 면에서 참 1980년을 제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탈출을 위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다가 100억 불 내놔라. 그것도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업고, 그래서 결국은 뭐 나중에 이게 40억 불로 뭐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이 40억 불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뭐 연방준비제도 이런 데서 한국에다 돈 빌려주면 뗄지 모르니까 돈 빌려주는데 신중하라 그러는데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뒤에 딱 버티고 서서 야 일본 빨리 돈 좀 줘. 이런 게 전 세계의 이 금융기관에 알려지니까 한국에다가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돈 주니까 이 위기는 싹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강렬한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국가부도가 안 나고 잘 넘길 수 있었고, 그래서 일본의 이 40억 불 이 안보 경협 처가는 대한민국의 1980년대 위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준 일본에다가 우리는 고맙다 소리는 못할 망정 툭 하면 그냥 뭐 물고 뜯고 이러니 정말 일본이 한국 도와줄 마음이 나겠습니까? 참 좀 걱정돼요. 특히 이 전두환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안보 상황이 어렵고 돈도 없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하고 다시 관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하고의 관계를 강화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김대중 씨를 계속 살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 김대중 씨를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주한미군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1980년 이후에는 뭐 감히 도발을 할 생각을 못 하도록 아예 원천봉쇄를 해버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무슨 짓들을 합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전두환을 암살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면은 아웅산 같은 이러한 극단적인 일까지 벌였겠어요. 그 정도로 북한의 김일성이 보기에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자기네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일본의 이 경협자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100억 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60억 불로 내려왔고, 일본도 이제 여러 가지 외환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20억 불을 좀 깎아주는 조건으로 20억 불을 깎아주면 그 대신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기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부분으로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도체 제조 장비를 한국에다가 수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전두환 낙하손의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나놓고 보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뭐 그냥 한 나라의 정상이 뭐 한국에 와가지고 정상회담 하니까 뭐 다른 나라 정상회담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사실 이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과 낙하손의 총리의 정상회담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의 총리로서는 최초로 국빈 공식 방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까지
일본 총리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고 공식으로 정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식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일본 2번 갔어요. 다 비공식 방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본 1번 갔습니다. 이것도 다 비공식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와서 일본 총리가 정식으로 와서 정상회담을 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그토록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협자금 40억 불과 반도체 제조 장비 이 수출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그 단서를 연 역사적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모택동은 자기가 이 공산혁명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쥔 다음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총을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닙니다. 당의 군대입니다. 당이 군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웃기는 소리 마라. 권력은 경제에서 나온다.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면은 그게 다 권력이다, 이게.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이 정열을 그야말로 이 경제 문제, 국민들 밥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사업을 잘 하게 만드는 데다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등 따뜻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택을 많이 져줘야 되잖아요. 배불러야 된다. 배불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프지 말아야 된다. 의료보험을 만들어야 돼. 의료보험을 만든 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가 국가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의료보험을 전부 직장인들만 의료보험을 혜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전 국민이 다 의료보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전두환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이런 것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얘기도 안 해. 이게. 권력은 총구가 아니라 경제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 경제에다가 투입을 합니다. 그럼 경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두환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돈만 생겼다 하면은 전부 정부의 연구기금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공시킨 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IT, 전자기왕기,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컴퓨터 이런 걸 다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해서 IT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IT 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도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어땠느냐라는 건 요 그래프 하나로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1980년에 소비자 물가가 28.7%가 올랐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 가지고 81년에는 21%, 82년에는 7.2%, 84년에 3.4%, 84년에 2.3%, 85, 2.5 극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이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한 경제 성장률이 81년 7.2, 82년 8.3, 83년 13.4, 84년 10.6, 85년 7.8,
86년 11.3, 87년 12.7, 거의 10% 이상씩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했어요. 이 두 가지의 그래프만 봐도 전두환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그냥 확고부동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물가는 30%에서 2%대로 내려왔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에서 10%대로 올라섰다. 자, 경제 성장을 10%를 10년간 했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찍해봐야 1%, 2% 성장을 할 때 10%씩 매년 성장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폭발적인 이런 시대가 됐는지. 제가 1984년에 군대를 갔다 와서 4학년 2학기 때가 됐습니다. 1984년에. 그때 제 또래 대학생들은 정말 즐거운 비명이었어요. 어지간하면 다 3군데, 4군데, 7군데씩 다 취업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네 회사에 오래요. 그래서 골라갔어요. 근데 4학년 2학기가 됐습니다. 2학기 이제 계약을 해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오래요. 그래서 나 4학년 2학기 아직 안 마쳤는데요. 그러니까 야, 지금 저 공부할 때냐? 지금 조국이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럼 저 학점은 어떻게 할까요? 가서 저 증명서 내줄 테니까 그 학교에다 내고 양해를 구하고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받아다가 학교에다 냈습니다. 실은 이만저만해서 지금 회사에서 출근하라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가야지. 학점은 어떡합니까? 알아서 해줄 테니까 빨리 출근해. 그래서 저 4학년 2학기 3주 다니고 출근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어디 길거리 나가지고 맨날 그냥 복면 쓰고 막 화염병 던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대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쨌든지 간에 이 물가를 잡고 인플레를 없앴다는 점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대단한 업적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이 인플레 잡는다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못하고 전두환 대통령도 못한 이 물가 안정을 전두환 대통령은 이뤄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물가 상승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경상수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1876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100년 내내 단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들어서 가지고 초기에 요게 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그래프를 아래 걸 보시면 80년에 68억 9,60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가났어요. 82년에 56억 3,100만 달러 적자를 냈어요. 84년에 18억 4,740만 달러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198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대한민국이 무역 흑자국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억 670만 달러 무역 흑자가 났어요. 1987년, 88년에는 무려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을 우리가 무역 적자에서 허덕이던 이 나라를 이때서부터 매년 10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가 나는 나라로 만들어준 그 대통령은 누굽니까?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이때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외국으로부터 이 차관을 많이 얻어왔는데 전두환 정부 시절 퇴임 무렵에 상당 부분을 다 갚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상당 부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얻은 빚을 다 갖고도 남는 순채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김영삼 씨가 물려받아가지고 5년 만에 깡통차게 만들어서 IMF 외환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뭘 했느냐라면은 요 그래프하고요, 요 아래에 있는 이 경상수지 그래프, 이 두 개만 보여주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이 물가 안정, 아까 제가 인플레 억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가 안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가가 그 매년 30%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도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급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을 못 올려줘요. 물가는 30% 오르는데 월급은 20%밖에 못 올려줘. 그러면 직장인들은 앉은 자리에서 10%씩 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물가가 뛰니까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은행 금리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씩 그냥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은행에다가 그 예금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어쨌든지 간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높이 쳐주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이익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예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예금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월급날 되면은 월급 봉투에다가 현금을 넣어서 월급을 줬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는요, 전 공무원에게 다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해서 은행 계좌에다가 월급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이거 예금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투자에 필요한 모든 투자 자금을 외국에 빚을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낸 이 저금을 가지고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걸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외국에 가서 돈을 빌려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차관, 외국 빚 이런 게 싹 없어지니까 대한민국의 건전한 이 재정 건전성이 세계에서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막 IMF로 막 나라가 위험해질 때 우리 재무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이런 사람이 막 입이 아프도록 얘기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펀더먼털은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펀더먼털이 튼튼한 게 뭐냐? 우리 정부가 빚이 없다. 대한민국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대한민국에 빚이 없고 재정이 건전하게 만들어준 건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이런 얘기는 또 아무도 안 해. 전부 그냥 살인자, 학살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이 양반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전부 분기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전한 나라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꾸 얘기하면 이런 사람 또 생길까 봐.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게 민주화래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등장하면 자기네들의 라이벌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시대를 계속 나쁜 시대로 지금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전두환 대통령은 군인 출신이니까 맨날 통제하고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죠. 아닙니다. 어느 대통령보다 자유화, 개방화, 안정화에 그야말로 앞장섰던 그러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1940 몇 년서부터 계속 해왔던 야간 통행금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국민에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그 시간을 자유를 허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절에는 머리도 맘대로 못 길렀습니다. 머리 막 기르고 그러면은 장발쪽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가서 가위로 막 자르고, 그 다음에 여성들 좀 다리가 좀 이뻐가지고 미니스커트 좀 입으면 어때요? 또 무릎이 몇 센치 넘으면은 풍기 문란하다고 그래가지고 미니스커트도 못 입게 했어요.
이런 자유를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만 했나요? 뭐 연좌제 폐지하고 해외여행 자유화하고 해외여행도 뭐 자유화하고 해외 유학도 자유화하고 중고생 중학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뭐 무슨 일본 시대처럼 전부 삭발을 하고 일본 군복 비슷한 거 입혀가지고 그냥 우중충하게 만들었는데 교복, 두발 다 자유화했죠. 칼라 TV 다 방송을 했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국내 기업을 보호한답시고 막 수입 규제 장벽을 정신없이 쳐놨는데 이러한 모든 이 그 수입 규제 장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건 좋았습니다만은 그냥 온실속의 화초처럼 한국에 있는 그 기업인들이 그 소비자들에게 물건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이나 벌었지 해외에 나가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이 수입 규제 장벽 다 없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외국 제품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서 외국 제품하고 경쟁해서 도태되면 할 수 없다. 너희들 알아서 외국 제품하고 경쟁을 해 하고 무한 경쟁을 시키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외국 기업하고 막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고 원가 절감하고 그래서 우리 제품들의 이 수준이 외국 제품을 능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막 모든 그 규제를 철폐해 가지고 수출 주도의 개방 정책으로 나갈 때 북한은 뭘 했습니까? 자력갱생 외치고 막 이런 걸 자기네들이 무슨 뭐 주체다 뭐 해가지고 뭐 쇠국으로 나가다가 지금 오늘날 저 모양 저 꼴로 실패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이처럼 막 중화학공업을 5년간에 걸쳐서 계속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 시장을 전부 외국 제품에 개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하고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갑자기 막 26% 하던 금리가 8%로 내려왔어요. 뭐 배럴당 막 60불 70불 하던 이 그 유가가 10불 이하로 내려왔어요. 대한민국은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이러한 플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저금리 뭐 저유가 뭐 이런 게 만들어지니까 이 경쟁력을 딱 갖추고 있었던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제 대폭발을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대한민국 기업들이 전 세계를 싹 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1876년에 우리가 개항을 하고 나서 110년 동안 계속 무역 적자만 나오다가 이 플라자 합의가 터지는 순간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뛰어나가 가지고 뭐 제가 그 당시 저 중남미 이런 데를 많이 출장했는데 중남미 가전 제품을 일본 제품 다 몰아내고 한국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제품에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이 산업구조가 이제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무역 흑자를 내는 이런 구조로 완전히 바꿨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88년 2월 25일 날 그 퇴임을 했는데요. 퇴임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바로 이 남극의 세종과학기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아마 세종과학기지가 이 문을 여는 장면이 아마 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한국인이 해외에 상주할 수 있는 이 해외 기지가 만들어진 게 단군 개국 이래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이 남극조약에 가입하고 싶은데 남극조약에 가입하려면 가입 조건이 뭐냐면은 남극이나 북극에다가 상주하는 과학기지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남극에 있는 모든 자원을 연구할 수 있고 남극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남극 기지가 없으니까
남극 조약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 조건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그 가입을 못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전두환 대통령이 세종과학기지 만들어라. 그래서 세종과학기지가 남극에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이 과학자들이 상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단숨에 우리가 남극조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남극에서 뭐 앞으로 이제 많은 이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산이 될 텐데, 우리도 거기에 이 권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극에 이제 기지를 만들고, 그 이후 대통령 시절에 북극에다가도 기지를 만들고, 또 제2의 과학기지, 뭐 장보고 과학기지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극지 연구에 관해서 아주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는데, 그 발판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1987년,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전해입니다. 87년에 한국이 무역 규모가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2위의 무역 대국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한국은 이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할 무렵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이 학자들은 아시아의 4마리 호랑이 중에 가장 앞서가는 게 한국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시대,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막 추진하기 시작한 한강의 기적이 드디어 전두환 시대에 완성이 돼서 쾅 하고 대폭발을 해서 그 모든 결실을 국민의 호주머니에 넣어서 전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불려준 그런 시대였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열심히 뭐 중화학공업을 했습니다마는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석유 위기가 와서 그 위기를 넘기고 구조조정을 해서 국제경쟁을 가지게 만들어서 대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중산층으로 오르도록 만들어준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역 수지에 흑자가 나가지고 막 100억 불씩 흑자가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됐지만 우리가 하지 못했던 복지 정책에도 이제 눈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고, 최저임금제를 이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광부라든지 농어민이라든지 도시 영세민 같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는,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까지도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당시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지가 한국을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1987년의 일입니다. 한국의 소득 분배는 어떠한 개발도상 국가보다 양호하다.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나은 편이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했고 소득 분배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이건 또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가슴 아플까 봐 이건 일부러 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적을 쌓은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없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참 간사해가지고요, 이렇게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중산층들이 이제 절대 빈곤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뭔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다음으로 열망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적 자유를 열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박정희 정부 시절서부터 막 이 육성된 중산층이
전두환 정부를 걸치면서 아니 전 국민 10명 중에 뭐 72%인가가 중산층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중산층 비율이 가장 탄탄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나도 말이야 내 손으로 대통령 직접 뽑아보고 싶어. 이러한 그 야당의 이 그 선정 공세에 중산층들도 가입을 해서 맞아. 이거 뭐 우리가 뭐 우리 대통령 한번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 1987년 6월 12일 민주화 항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열망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6.29 선언이라는 거를 수용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이제 바꾸죠.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이제 우리 대통령을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유신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였다면 이제는 국민 직선제로 뽑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가 허용이 돼가지고 6공화국 헌법은 직선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로 뽑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이재명 같은 분을 이렇게 뽑았겠어요. 아주 현명하신 그 국민들이죠. 막 재발등에 총 쏘고 막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가 좀 무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죠. 대통령 직선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 그리스에서 그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리스에서 시행하다가 얼마 안 하다가 이게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역사 속에서 없어졌잖아요. 이걸 나중에 미국이 건국하면서 이걸 다시 가져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이 그리스의 이 현자들이 민주주의는 여차하면은 이게 포퓰리즘에 의해서 중우 정치 모두가 다 바보가 되는 이런 제도로 타락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제도의 타락상을 한국이 정말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하지만 그 국민의 열망이 과연 100% 옳은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뼈저린 뭔가 이 성찰을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주화의 값비싼 대가는 뭐냐? 그 당시에 이 6공화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아주 시련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야, 이제부터는 대통령은 무조건 뭐 연임제 뭐 이런 거 다 없애자. 단임제로 하자. 그래가지고 5년 단임으로 했습니다. 5년 단임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라는 게 뭔가 이 장기적인 그 미래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 쫙 해서 우리가 뭐 이 그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면은 우리는 뭐 발전량이 얼마고 뭐 자동차 대수는 얼마고 국민소득은 얼마 정도 올라가 있을 것이고 막 쭉 이런 미래에 대해서 5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때서부터 대한민국은 계획이라는 게 없어진 나라가 됐어요.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면 그 전임자가 무슨 정책을 하든지 말든지 불도저로 다 밀어내고 다시 시작을 해요. 자기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급조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임기가 끝나.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후임자가 이거를 이어받아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하고 또 불도저로 다 밀어내고 자기가 만든 자기 정책을 자기가 또 시작을 해. 이런 일을 지금 6공화국에 들어서 가지고 뭐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다음에 누구야 또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정신없이 모든 정부가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국가의 100년 대계에 필요한 이러한 뭐 계획이라든지 정책은 꿈도 못 꾸는, 전임 정권과의 어떤 정책의 연계성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치 한국은 냉탕과 온탕을 그냥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서 없어지고, 오로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정책이라고는 포퓰리즘 정책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민주화의 값비싼 대가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교사에 썼던 이 김재익 씨의 경제 사상을 쫓아 올라가면은 이 자유주의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미제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미제스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옹호했고 아주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아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병적으로 경멸한 사람이 미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이 정책, 그러한 사상, 철학이 김재익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시행한 모든 경제정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미제스의 자유주의 철학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인 출신이라고 하는 이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했었던 모든 이 경제정책을 비롯해서 이 국가정책이 다 자유주의를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는 정책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기반을 한 이 자유주의의 원형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제스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 김재익 경제수석을 통해서 김재익 경제수석이 전두환 대통령의 가정교사를 했거든요. 그 정책을 전부 전두환 대통령의 머릿속에 넣어줬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 정책을 한치도 에러를 내지 않고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이 미제스의 자유주의의 정책이 정말 넘실거리는 그러한 자유시장 경제가 뿌리내리는 이 토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절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자유시장 경제 이게 뿌리내리는 7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시절에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의 소중함 이런 걸 위해서 그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젊은 청년들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저렇게 노숙을 하면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청년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그 올림픽 그 자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유치를 한 서울올림픽의 흑자를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공간이다 라는 걸 생각한다면 자유의 이 소중함 이걸 우리 국민에게 선물한 대통령은 전두환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시간 동안에 걸쳐서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고, 더 궁금하신 분은 좀 책을 한번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고, 저런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퍼져서 이제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현대사, 우리의 대통령, 특히 우리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올바른 그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떠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